전 세계 메모리 시장이 술렁이던 어느 날 한 회의실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이요. 중국이 베끼면 끝나는 구조 아닙니까?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분쟁 전문가, 선진국 출신의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국제는 시간 문제예요. 절개요. 그건 어차피 다 비슷하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조용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건 왜 같은 랜드인데 같은 조건에서 속도도 전력도 안정성도 전혀 다를까요? 말문이 막힌 건 한국이 아니라 그 전문가였습니다. 중국이 모방으로 시장을 흔들던 그 시기, SK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피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죠. 복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철학까지 훔친 순간 그건 더 이상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모방 전략이 왜 여기서 멈췄는지, 그리고 왜 한 서구 엘리트가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는지, 실리콘 전쟁 한복판에서 벌어진 가장 날카로운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성공을 위해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윈터스입니다. 런던에서 반도체 특허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정확히는 글로벌 로펌의 파트너급 자리에 있었습니다. 32살의 파트너가 됐으니 제법 빠른 승진이었어요. 2020년 가을, 제 책상 위로 긴급 브리핑이 떨어졌어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반도체 고객사들이 동시에 움직인 거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YMTC의 낸드 플래시 급부상, 리스크 평가 필요. 저는 그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또 뭔가를 따라했다는 이야기겠거니 했어요. 제가 다뤄온 수십 건의 케이스가 전부 그랬으니까요. 빠르게 복제하고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법정에서 시간을 끄는 패턴 말이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YMTC의 낸드 구조, 한국 선도 기업과 유사점 다수. 저는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핵심 문장들을 하나하나 표시하기 시작했죠. 적층 구조 유사, 셀 배치 패턴 흡사, 컨트롤러 로직 동일 추정. 이런 단어들이 페이지마다 박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그렇구나. 한국이 만든 걸 중국이 따라한 거구나. 저는 곧바로 클라이언트 미팅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수요일 오후 2시로요. 화상회의실에 독일 자동차 부품사 임원, 미국 데이터센터 운영사 법무팀장, 프랑스 통신장비 회사 조달 책임자가 모였죠. 화면을 켜자 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어요. 클레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독일 쪽 임원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어요. 50대 중반 30년 넘게 자동차 산업에 몸담은 사람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며 차분하게 답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낸드 기술을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구조적 유사성이 확인되는 이상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어요. 미국 쪽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였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 업체들과 맺은 장기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 쪽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기술적으로 비슷하다면 결국 가격 경쟁이 될 테니까요. 프랑스 쪽 조달 책임자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습니다. 결국 한국도 중국 앞에서 버티지 못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속도 경쟁에서 결국 비용이 이기니까요. 제조업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업계 전체가 그렇게 보고 있었죠. 지난 30년간 반복된 패턴이었으니까요. 토마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일단 한국 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 옵션도 살펴보시고요. 양쪽을 비교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겁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하나하나 답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데이터, 제가 경험한 모든 케이스를 바탕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빗줄기가 보였어요. 템스강 너머로 흐릿한 불빛들이 번져 있었죠. 10월의 런던은 늘 이렇게 음울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남긴 거였죠. 가죽 표지가 세월에 닳아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로우 V 설계 메모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표지를 쓰다듬기만 했죠. 그리고 다시 서랍을 닫았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제게 늘 불편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영국 전자업계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마르콘이라는 회사였어요. 한때는 유럽 전자업계의 자랑이었던 곳이죠. 하지만 90년대 후반 아시아 기업들의 공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날이 휘둘렸을 때 아버지도 회사를 떠나야 했죠. 50대 초반의 나이예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베껴서 값싸게 팔았어. 유럽 제조업은 그렇게 무너졌지. 혁신은 우리가 했는데 돈은 그들이 벌었어. 그 말은 제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처럼 박혔어요. 아시아는 복제하는 곳이다. 혁신은 서구에서 나온다. 그게 제가 믿는 산업의 질서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죠.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숫자와 증거만 보겠다고요. 이틀 뒤 아침, 저는 팀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주니어 변호사 3명과 패러리걸 2명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그들은 모두 저보다 어렸습니다. 20대 후반이었죠. YMTC 건 본격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포트 확보하고 특허 맵 비교 분석 시작하세요. 한국 업체들의 특허 포트폴리오도 싹 다 뽑아내고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두드렸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클레어, 혹시 한국 업체들한테 직접 컨택해볼까요? 그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필요 없어요.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팀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결국은 중국한테 따라잡힐 거라고. 그게 제조업의 숙명이니까요. 기술은 결국 돈이 정하는 겁니다. 더 싸게, 더 빠르게 만드는 쪽이 이기는 거죠. 그날 오후, 프랑스 클라이언트로부터 추가 이메일이 왔습니다. 피에르였어요. 클레어, 한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위기를 느끼고 있나요?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받아들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은 지금 방어적 입장에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죠. 재협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들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을 수 없을 거야. 중국의 자본력과 속도 앞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결국 똑같은 게임 아니겠어요? 조금 더 빠를 뿐이지. 저녁 무렵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는 고요했어요. 청소부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다시 한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가 거기 있었죠.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바라봤어요.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표지만 쓰다듬었어요. 오래된 종이 특유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가죽 냄새도 났어요. 로우 V 설계.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기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아시아 때문에 망했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YMTC 관련 자료가 가득 떠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 시장 점유율 추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결국 중국과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속도만 조금 빠를 뿐이라고. 그게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정리한 거였어요. 한국이 치고 올라왔고 이제 중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명확했어요. 결국 다 똑같은 곡선이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정점을 찍고 다음 주자에게 밀려나는 패턴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가끔 역을 지날 때마다 플랫폼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생각했죠. 숫자와 증거만 믿으면 됩니다. 감정이나 민족주의 같은 건 변수일 뿐이에요. 제 일은 클라이언트를 지키는 거고 그러려면 냉정해야 합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결국 누가 더 싸게 빨리 만드느냐의 게임이죠. 그게 제조업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는 언제나 후발주자가 유리합니다. 선발주자의 실수를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파트너가 됐지만 아직 큰 집으로 이사 가지 않았죠. 런던 집값이 너무 비쌌고 저는 돈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결국 재취업을 못했습니다. 50대 중반에 해고된 엔지니어를 원하는 곳이 없었죠. 아버지는 그 후로 작은 전자 수리점을 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몇 년 버티다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60 초반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식 날을 기억합니다. 비가 내렸어요. 참석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다들 아버지를 잊었습니다. 그날 제가 다짐했어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절대 감정에 휘둘려 커리어를 망치지 않겠다고.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살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32살의 파트너가 된 거죠. 로펌에서 가장 빠른 승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이 정리해놓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특허 맵이었어요. 삼성, SK하이닉스, 기타 중소업체들까지. 파일을 펼쳤습니다. 수백 페이지였죠. 각 페이지마다 특허 번호, 출원 일자, 핵심 내용이 정리돼 있었어요. 1시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특허 포트폴리오는 인상적이지만 결국 방어적일 뿐이라고. 중국이 우회하거나 개량하면 무력화될 거라고요. 저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업체의 특허 장벽은 견고해 보이나 시간 문제일 뿐. 중국의 엔지니어 인력과 자본력을 고려하면 돌파는 필연적. 그 메모를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낼 주간 업데이트에 넣었어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분석이 옳다고. 숫자가 그걸 뒷받침한다고. 한국은 결국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2021년 초봄 결정적인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요약본이었죠. 독일의 한 전문 연구소에서 작성한 거였어요. 프라운호퍼 연구소 산하기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자마자 회의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죠.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읽었어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YMTC의 낸드 구조가 한국 선도 기업의 구조와 유사점이 다수 발견된다는 거였어요. 셀 배치, 적층 방식, 컨트롤러 로직까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핵심 문장들을 긋기 시작했어요. 구조적 동일성 의심, 설계 패턴 유사, 기술 이전 가능성 존재, 독자 개발 여부 불명확.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한테 보여줄 증거로는 완벽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하나하나 만들어갔어요. 첫 장은 YMTC vs 한국 업체, 기술적 유사성 분석. 두 번째 장은 핵심 발견 사항들. 세 번째 장은 시장 영향 예측. 밤 9시가 넘어서야 완성했습니다. 35장짜리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로펌 내부 파트너 회의가 열렸어요. 격주로 열리는 정례 회의였죠. 6명의 파트너가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어린 축에 속했죠. 클레어, YMTC 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 시니어 파트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리처드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중반 로펌을 40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이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웠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YMTC와 한국 기업 간 구조적 유사성이 확인됐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셀 배치의 유사성, 적층 패턴의 일치, 컨트롤러 알고리즘의 흡사함까지. 그때 마틴 쇼가 끼어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죠.
짙은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 경쟁자이자 로펌 내에서 중국 라인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사하다는 게 곧 복제를 의미하진 않지 않나? 기술이라는 게 수렴 진화도 있고 표준 방식도 있으니까. 마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답했어요.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건 시장에서 대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같은 거죠. 복제든 수렴 진화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특허 침해까지 주장하긴 어렵잖아. 그럼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지? 그래서 저는 특허가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옵션을 확보하라는 방향이요. 다른 파트너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네. 클라이언트들도 그런 조언을 원할 거야.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마틴의 표정이 너무 여유로웠거든요. 마치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틀 뒤 마틴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왔죠. 그의 스타일이었어요. 클레어, 잠깐 할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틴은 제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말했어요. 넥타이를 약간 풀어헤친 채였습니다. 이번 건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마.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명확한 결론이야. 회색지대를 계속 파헤치면 오히려 혼란만 커져. 그럼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전 사실을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마틴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실은 봐야 할 각도에 따라 달라져. 클레어, 넌 아직 어려.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 해. 무슨 뜻이죠? 클라이언트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진실을 찾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는 거지. 우리는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틴의 말이 불편했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마틴은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 더 던졌죠. 생각해봐. 내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쌓아올린 기술을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걸요.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차와 본문이 안 맞았어요. 목차에는 분명 표 7, 전압별 성능 비교라고 나와 있었는데 본문에는 그 표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앞뒤로 넘겨봤어요.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뭔가 건너뛴 느낌이었죠. 페이지 번호는 연속이었지만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보고서를 보낸 메일을 찾았습니다. 발신자는 로펌 내부 리서치팀이었죠. 제목은 YMTC 리버스 엔지니어링 보고서 요약본. 요약본이라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전체본이 따로 있다는 걸요. 첨부 파일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요약본, 용량이 12메가. 다른 하나는 전체본, 용량이 38메가. 전체본을 열어봤습니다. 120페이지가 넘었죠. 훨씬 자세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건 요약본이었습니다. 누가 요약본만 보내준 걸까요? 저는 발신 경로를 확인해봤어요. 메일 헤더를 들여다봤습니다. 원래 연구소에서 온 메일은 마틴이 먼저 받았고 그게 리서치팀으로 전달됐어요. 그리고 리서치팀이 저한테 요약본을 보낸 겁니다. 왜 요약본만 보냈을까요? 전체본은 너무 기술적이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요약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다 들어있으니까요. 다음 주 저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형 유통사 구매팀이었어요. 그들은 낸드 메모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회사였죠. 자체 브랜드 전자제품을 만들었거든요. 암스테르담과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구매 책임자 얀과 기술팀장 페터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클레어, 우리가 지금 한국 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아니면 중국 쪽을 고려해야 할까요? 얀이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20년 넘게 구매를 담당한 베테랑이었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기술적 유사성이 확인된 이상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질 겁니다. 중국 쪽이 유리하죠. 생산 비용도 낮고 정부 지원도 막강하니까요. 한국 업체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들이 다르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패터가 물었습니다. 그는 기술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구조적 유사성이 명확한 이상 시장은 대체제로 인식할 겁니다. 클레어, 그럼 우리 추천은? 중국 옵션을 확보하시되 한국과의 계약도 당분간 유지하세요. 하지만 가격 재협상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들도 중국의 추격을 의식하고 있으니 협상 여지가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명확한 조언을 제공했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시니어 파트너 리처드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클레어, 수고했네. 이번 건은 마틴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그가 중국 쪽 네트워크가 있으니 시너지가 날 거야. 두 사람이 협력하면 클라이언트들한테 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동 진행? 이건 제 케이스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파헤친 건데 왜 마틴이 끼어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로펌 정치는 그런 거니까요. 시니어가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거죠. 특히 저처럼 젊은 파트너는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틴과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어요. 마틴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틴이 다시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이번엔 웃으며 들어왔어요. 친근한 척하는 표정이었죠. 클레어, 같이 일하게 됐네. 잘 부탁해. 우리가 협력하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네. 어떻게 역할을 나눌까요? 내가 중국 쪽 리서치를 맡을게. 넌 한국 쪽 분석을 계속해.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자고. 마틴은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힐끗 봤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보고서 요약본이 펼쳐져 있었죠. 이 자료들 내가 한번 볼게. 클라이언트 미팅 전에 정리 좀 해야겠어. 내 나름대로 말이야. 제가 이미 정리했습니다. 아니야, 내 스타일대로 다시 해야 해. 클라이언트마다 원하는 톤이 다르니까. 중국 쪽 클라이언트들은 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거든. 마틴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 몇 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무시했죠. 제 확신이 더 강했으니까요. 증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중국과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고 그 게임에서는 가격이 이긴다. 그게 제가 본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마틴이 왜 이 건에 끼어들려는 걸까요? 단순히 중국 네트워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고. 일은 일이니까. 마틴과 협력하되 제 원칙은 지키면 된다고요. 숫자와 증거. 그것만 보면 됩니다. 2022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로펌 차원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죠. 클라이언트들이 원했어요. 한국 쪽 입장을 직접 듣고 기술적 차이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실제로는 형식적인 방문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몇 가지 질문 던지고 예상대로 우리가 다르다는 주장을 듣고 그걸 보고서에 정리하면 끝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여름 습기가 확 몰려왔습니다. 런던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무겁고 끈적했죠. 7월 중순이었는데 기온이 30도가 넘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방에 짐을 풀고 다음날 미팅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어요. 총 25개의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적 차별점, 특허 전략, 중국과의 경쟁 대응 방안, 가격 정책 등등. 저는 각 질문 옆에 예상 답변도 적어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우리는 다릅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보세요. 다음 날 아침 통역사와 만났습니다. 한국계 영국인 여성이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클레어 변호사님, 오늘 일정 확인 드릴게요.
오전 10시에 SK 하이닉스 이천 본사에서 미팅입니다. 네.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차로 1시간 정도요. 교통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회색 세단이었어요. 기사님이 운전을 시작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 빼곡한 아파트, 넓은 도로. 생각보다 깔끗했어요.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복제국가라는 프레임이 박혀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결국 서구의 기술을 빨리 따라한 거라고 생각했죠. 1시간쯤 지나자 이천에 도착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본사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10층 정도 되는 높이였죠.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5층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면에 여러 상패와 인증서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서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상무급 직책이라고 했죠. 키가 크고 안경을 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기술팀 담당자와 법무팀 담당자였어요. 모두 정장 차림이었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클레어 윈터스 변호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한서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식적으로만 받았죠.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통역사 미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준비한 질문 리스트가 화면에 떠올랐죠. 시간이 소중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YMTC의 낸드 기술이 귀사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답했어요. 유사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본 보고서에서 유사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지표를 말하는 건가요? 겉보기 스펙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뜻이죠. 셀 배치, 적층 방식, 컨트롤러 로직이요. 겉보기요? 한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변호사님, 건물 두 채가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설계도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비유 게임을 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데이터와 팩트를 원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체제로 인식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클라이언트들은 기술적 디테일보다 실질적인 차이를 봅니다. 시장 인식과 기술적 본질은 다릅니다. 시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설명해야죠. 기술팀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기술적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데 한국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 아닌가요?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준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우리가 추격당하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아닌가요?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격차 축소,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 속도요. 어떤 숫자요? 생산량, 가격 경쟁력, 기술 격차 축소 속도. 모든 지표가 중국의 빠른 추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럼 변호사님, 중국이 우리를 카피했다면 왜 아직도 격차가 존재할까요? 왜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은 여전히 한국 제품을 선호할까요? 시간 문제겠죠. 결국 따라잡힐 겁니다. 20년 전에 일본이 그랬고 10년 전에 한국이 그랬죠. 이제 중국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서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변호사님은 복제가 쉽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맞습니다. 복제는 쉬워요. 특히 제조업에서는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코웃음을 쳤죠. 그게 얼마나 오만한 표정이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한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죠. 하지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제가 쉽다면 왜 복제한 제품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성능을 못 낼까요? 왜 수명이 짧고 오류율이 높을까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문제죠. 초기 제품은 늘 그렇잖아요. 초기요? 한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YMTC는 벌써 3년째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기인가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한서준이 계속 이어갔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다르다고 말하는 건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데이터 때문입니다. 검증된 데이터 말이죠. 실제 사용 환경에서 측정된 데이터요.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누가 측정하느냐, 어떤 조건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한 데이터를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기술팀 담당자가 다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개괄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싶습니다. 기술 데이터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저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싶어요. 한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실망이 스쳤어요. 아니, 실망보다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뭐랄까, 역시 그렇구나 같은 거였죠. 또 한 명의 편견에 사로잡힌 서구인이구나 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의는 그렇게 서먹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쭉 던졌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답했지만 열기는 식어 있었죠. 1시간 반쯤 지나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악수를 했어요. 한서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복제가 정말 쉬운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요. 무슨 뜻이죠? 저희 데모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다시 오시겠습니까? 실제로 비교 테스트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정상으로는 가능했어요. 이틀 뒤에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죠. 생각해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서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요. 제가 그를 모욕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숫자와 증거만 보면 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다르다고 주장해도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마틴한테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클레어, 미팅 어땠나? 한국 쪽이 뭐라고 하던가? 예상대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우기던가?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감정적인 반응만 보였습니다. 사실 한서준은 데이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왜냐하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술적 디테일을 보는 건 시간 낭비라고 판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 차량들의 행렬, 한강의 다리들.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제국가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죠. 겉은 화려해도 결국 남의 것을 빨리 따라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서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복제가 정말 쉬운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제조업의 역사가 답입니다. 선발주자는 언제나 후발주자에게 따라잡히죠. 그게 숙명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다시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한서준이 보낸 문자 때문이었어요. 변호사님, 오늘 오시면 실제 데모를 준비해두겠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저를 움직였어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숫자로 보여준다면 한번 봐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통역사 미나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전날과 같은 길을 달렸죠.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뭘 보여줄까? 어떻게 자기들이 다르다고 증명하려 할까? SK 하이닉스 본사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아니라 연구동으로 안내됐어요. 별도의 건물이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들어갔죠.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벽면에 특허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백 개는 좋게 됐죠. 각종 기술 분야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한서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실험실 같은 공간이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테스트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측정기, 그리고 작은 칩들이요. 기술팀 담당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봤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 1명이었어요. 오늘은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기술팀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2개의 낸드칩을 꺼냈습니다. 왼쪽은 저희 제품, 오른쪽은 YMTC 제품입니다. 겉보기 스펙은 비슷해 보이죠? 용량도 같고 속도 등급도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비슷해 보였어요. 크기도 같고 외형도 유사했죠. 이제 극저 전압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는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전압을 점점 낮춰가며 쓰기 속도와 오류율을 측정하는 거였죠. 일반적인 동작 전압은 3.3V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 비용 때문에 더 낮은 전압을 선호하죠. 우리는 2.8V까지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2 칩이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3.3V에서는 둘 다 괜찮았어요. 쓰기 속도도 비슷하고 오류율도 낮았죠. 하지만 전압을 2.5V로 낮추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YMTC 칩의 오류율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칩은 극저 전압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오류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죠. 하지만 YMTC 칩은 오류가 급증합니다. 그래프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SK 하이닉스 칩은 거의 일정한 곡선을 유지했는데 YMTC 칩은 오류율이 급격히 치솟았어요.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거든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차이였어요. 기술팀 담당자가 답했죠. 설계 철학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전력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단순히 겉모습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전압에서 안정적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일반 조건에서는 비슷하잖아요. 극저 전압은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들은 모두 극저 전압 운영을 추구합니다. 전력 비용이 운영비의 40%를 차지하니까요. 극저 전압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면 큰 고객사는 쓸 수 없어요. 한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복제는 겉모습을 따라하는 거죠. 하지만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그 철학까지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숫자는 제 확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한 번의 테스트일 뿐 아닌가요? 우연일 수도 있고 샘플의 차이일 수도 있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한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수천 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샘플로 서로 다른 조건에서요. 데이터는 여기다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죠. 전압별 성능, 온도별 안정성, 수명 테스트, 오류율 분석. 이 데이터는 독립적인 검증을 받았나요? 물론입니다. 유럽의 3군데 연구소에서 검증했어요. 프라운호퍼 연구소, 임텍, 그리고 벨기에의 이메크에서요. 보고서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압, 속도, 오류율, 수명. 모든 지표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도 명확한 차이가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성능 차이가 있어도 가격이 훨씬 싸면.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한서준이 끼어들었어요.
시장에서는 당장의 가격만 보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압니다. 총 소유 비용이 뭔지요. 처음엔 싸게 사도 고장나고 교체하고 데이터 손실되면 훨씬 비싸지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불편했어요. 제 확신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변호사님,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술팀 담당자가 또 다른 장비를 켰습니다. 이번엔 고속쓰기 테스트였어요. 대용량 데이터를 연속으로 쓸 때 발열과 속도 저하가 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이걸 최적화했죠. 열 관리 알고리즘과 쓰기 패턴 최적화를 통해서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두 칩에 동시에 대용량 데이터를 쏟아부었어요. 100GB씩 연속으로요. 처음 몇 초는 비슷했습니다. 둘 다 빠르게 데이터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10초가 지나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YMTC 칩은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발열 때문에 보호 모드로 들어간 거였어요. 반면 SK 하이닉스 칩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차이입니다. 겉보기 스펙으론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카탈로그엔 둘 다 초당 500메가라고 나와 있지만 연속 쓰기에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제가 믿었던 유사성이라는 게 사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한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자존심 때문에 다르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다릅니다. 10년 넘게 엔지니어 수천 명이 밤낮으로 고민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이 자료를 가져가도 되나요? 제 클라이언트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돼야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니까요. 저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론 복잡했어요. 정말로 배운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마케팅에 넘어간 걸까요?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금 본 데이터가 진짜일까? 조작은 아닐까? 하지만 독립 검증을 받았다고 했죠. 유럽의 권위 있는 연구소들이 확인했다고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가 처음 받았던 리버스 엔지니어링 요약본을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파일과 비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요약본에는 구조적 유사성만 강조돼 있었지 성능 차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죠?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메일 폴더를 뒤졌습니다. 처음 받았던 이메일을 찾았어요. 첨부 파일이 2개. 요약본과 전체본. 전체본을 열었습니다. 120페이지. 천천히 넘겨봤어요. 그리고 65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표 7. 전압별 성능 비교. 여기 있었어요. 요약본에서 빠진 표가요. 그리고 그 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극저 전압에서의 안정성 차이를요. 오늘 제가 실험실에서 본 것과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표를 뺀 거였어요. 요약본을 만들 때요. 왜? 누가? 그리고 왜 저한테는 요약본만 줬을까요? 저는 메일 헤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신 경로를 추적했죠. 독일 연구소에서 처음 보낸 메일은 마틴이 받았고 마틴이 리서치팀한테 넘겼고 리서치팀이 저한테 요약본을 보낸 거였습니다. 마틴. 또 마틴이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 노트는 런던에 있죠. 하지만 왜 지금 그게 생각난 걸까요? 로우 V 설계. 극저 전압. SK 하이닉스가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극저 전압에서의 안정성. 혹시 아버지도 그걸 연구했던 걸까요? 그리고 답을 찾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는 거였죠. 아니,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편집된 정보였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게 일부만 보여준 거였죠. 저는 마틴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틴, 리버스 엔지니어링 전체본 봤어? 요약본이랑 내용이 좀 다른데. 특히 표 7,
전압별 성능 비교 부분이 요약본에서 빠져 있더라고.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어요. 전체본은 너무 기술적이야. 클라이언트가 읽기 힘들어. 요약본으로 충분해. 핵심만 추린 거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충분하다고. 핵심 데이터를 빼놓고. 그게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제가 본 건 진짜 진실일까? 아니면 누군가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일까? 한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재는 쉽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는 훔칠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흔들렸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건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로펌으로 직행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봤던 것들, 제가 느꼈던 것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가는 동안 저는 가방 속 파일을 만졌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받은 데이터였죠.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수백 페이지의 테스트 결과, 검증 보고서, 비교 분석.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간단히 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클레어, 내일 오전 9시 파트너 회의. YMTC 건 브리핑 준비해줘. 마틴. 저는 메모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틴이 또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데이터를 보여줄 거예요. 저는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고 그래프로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했죠. 극저 전압 테스트 결과를 첫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두 칩의 성능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래프였어요. SK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곡선, YMTC는 급격히 치솟는 오류율. 두 번째 슬라이드는 고속쓰기 테스트였습니다. 연속쓰기에서의 속도 유지율 차이. 이것도 명확했죠. 세 번째 슬라이드는 독립검증기관 리스트였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 임텍, 이메크. 모두 유럽에서 권위 있는 곳들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은 단순 복제가 아니다. 설계 철학과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저는 이 문장을 프레젠테이션 첫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큰 글씨로요. 그리고 데이터로 뒷받침했죠. 그래프, 표, 검증 보고서까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전체본 보고서와 요약본 보고서의 차이점도 정리했어요.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왜 그 부분이 중요한지. 표 7이 왜 핵심인지를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6시쯤 완성했습니다. 40장짜리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분석이었으니까요. 집에 가서 2시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개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긴장감이 저를 깨웠죠.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컨실러로 가렸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한 건 8시 반이었습니다. 회의 30분 전이었죠. 저는 회의실로 가서 프로젝터를 설정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요. 8시 50분, 파트너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그리고 다른 파트너 4명. 마지막으로 마틴이 들어왔어요.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9시 정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클레어, 한국 출장 수고했네. 어땠나?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며 답했어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던 부분들을 바로잡았어요. 화면에 제 프레젠테이션이 떴습니다. 첫 페이지가 나타나는 순간 마틴의 표정이 굳었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은 단순 복제가 아니다. 큰 글씨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잠깐. 마틴이 끼어들었습니다. 클레어, 그게 우리가 합의한 방향이었나? 클라이언트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합의요? 저는 마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사실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사실? 마틴이 비웃었습니다. 클레어, 넌 한국 회사한테 설득당한 거야. 그들이 보여준 데모가 전부라고 생각해? 그건 마케팅일 뿐이야. 독립 검증을 받은 데이터입니다. 유럽의 세 군데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확인한 거예요.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론은 아니야. 우리 역할이 뭔지 알아? 클라이언트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제공하는 거야. 저는 마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클라이언트는 진실을 원합니다. 편향된 답이 아니라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은 아니에요. 진실? 마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클레어, 넌 너무 순진해. 이 바닥은 그렇게 안 돌아가.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클레어, 마틴, 둘 다 진정해. 일단 발표를 들어보자고. 클레어, 계속해봐.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극저 전압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어요. SK 하이닉스 칩과 YMTC 칩의 명확한 성능 차이를요. 보시다시피 2.8V에서 오류율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고속쓰기 테스트 결과였죠. 연속쓰기 조건에서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하지만 YMTC는 발열로 인해 속도가 떨어져요. 파트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되나? 프라운호퍼 연구소, 임텍, 이메크에서 독립 검증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검증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각 연구소의 로고와 서명이 선명했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리버스 엔지니어링 보고서 요약본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빠져 있었어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표 7. 전압별 성능 비교. 이게 전체본에는 있었는데 요약본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표가 바로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줘요.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요약본과 전체본. 빠진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 데이터가 빠지면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 차이는 여기에 있었어요. 리처드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클레어, 왜 요약본에서 이게 빠진 건가?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약본을 만든 과정을 추적해봤어요. 저는 이메일 헤더 정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발신 경로가 명확했죠. 독일 연구소에서 보낸 전체본을 마틴이 먼저 받았고 리서치팀으로 전달됐어요. 그리고 리서치팀이 요약본을 만들어 저한테 보냈습니다. 마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암시하는 거야? 내가 뭘 조작했다는 거야? 전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조작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데이터가 빠졌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리처드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마틴, 앉아. 클레어, 발표 마저 해봐. 저는 나머지 슬라이드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결론 부분에 도착했어요. 따라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는 명확하며 이는 단순한 제조 속도가 아니라 설계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권고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파트너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리처드가 턱을 괴고 생각하더니 말했죠. 클레어, 이 자료는 설득력이 있네. 우리가 클라이언트들한테 했던 조언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틴이 반발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야.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조언을 할 순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조언을 계속할 순 없으니까요. 좋아, 클레어. 이거는 내가 주도해서 마무리해. 클라이언트들한테 업데이트된 분석을 보내줘.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나오는데 마틴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클레어, 참 대단하네. 나를 배신자로 만들다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배신한 적 없어요. 그냥 진실을 보고했을 뿐이에요. 진실? 마틴이 다가왔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혼자 다 처리하려고. 이거는 공동 프로젝트야. 리처드가 그렇게 정했잖아. 공동이라면 왜 저한테 편집된 자료를 줬어요? 전체본이 있었는데 왜 요약본만 줬죠? 요약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어. 클라이언트가 기술적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 디테일이 바로 핵심 차이였어요. 그걸 빼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요. 마틴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클레어, 넌 아직 몰라.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칙만 고집하다간 살아남지 못해. 그럼 당신처럼 살아야 하나요? 거짓말을 해가면서요? 거짓말? 마틴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에 온기가 없었어요. 난 거짓말한 적 없어. 그냥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답을 줬을 뿐이야.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클레어! 마틴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바닥에서 적을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큰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혔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사, 미국 데이터 센터 운영사, 네덜란드 유통사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화상회의였죠.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미팅 중 하나였어요. 저는 업데이트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분석을 정리했죠. 밤늦게까지 슬라이드를 다듬었어요. 회의 당일 아침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8시였어요. 회의는 10시였죠. 저는 회의실로 가서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의실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틴이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료로요. 화면에 제 프레젠테이션이 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슬라이드, 제가 정리한 그래프, 제가 작성한 분석. 하지만 표지에는 마틴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는 명확합니다. 이는 설계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되죠. 마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제 문장을 그대로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제 자료였어요. 제가 밤새 만든 슬라이드였죠. 마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저를 돌아봤어요. 클라이언트들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토마스, 제니퍼, 얀, 페터.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아, 클레어. 늦었네. 우리 먼저 시작했어. 클라이언트들 시간이 촉박해서. 마틴은 태어냈습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요. 제 자료잖아요. 제가 만든 프레젠테이션이고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데이터예요. 공동 프로젝트 자료지. 클레어, 앉아.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클라이언트들 앞에서 소리칠 수는 없었어요. 제 전문성이 의심받을 테니까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마틴은 제가 밤새 만든 분석을,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데이터를 자기 공으로 돌리고 있었죠. 극저 전압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제 그래프를 가리키며 마틴이 설명했습니다. 고속쓰기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분석을 읽으며 마틴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제 결론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마스가 물었죠. 마틴, 이 분석 훌륭하네요. 직접 한국에 다녀오셨나요? 팀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았고 데이터 분석을 총괄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팀, 제가 혼자 갔어요. 마틴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죠. 전체적인 방향? 오히려 방해했잖아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마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전략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마틴은 친절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클라이언트들이 나갔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에는 마틴과 저, 그리고 주니어 변호사 2명만 남았습니다. 저는 마틴한테 다가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뭐가? 제공을 가로챈 거잖아요. 제가 만든 자료고 제가 한국에 갔고 제가 분석한 건데요. 마틴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클레어, 넌 아직 어려. 이게 현실이야. 팀 프로젝트에서 개인의 공은 없어. 리처드가 우리 둘이 공동으로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건 제가 한 거예요. 그래? 그럼 왜 파트너 회의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들었어? 내 앞에서 내가 자료를 편집했다고 암시했잖아.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마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나를 적으로 만들었어. 그 대가야. 이 바닥에서 적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니어 변호사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틴은 서류를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한마디 더 던졌죠. 다음부턴 조심해. 난 친절한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죠.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에서 봤던 게 뭐였을까요? 진짜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용당한 걸까요? 제 선의가, 제 원칙이 이렇게 짓밟히는 건가요? 주니어 변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괜찮으세요? 나가줄래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이 아직 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표지에는 마틴의 이름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처드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전망이 좋은 코너 룸이었죠. 클레어, 앉아. 리처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불안했습니다. YMTC 건 관련해서 클라이언트들한테서 피드백이 왔네. 네. 몇몇 클라이언트가. 클레어, 내가 한국 편을 든다고 컴플레인을 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데이터를 보여준 것뿐인데요. 독립 검증을 받은 데이터를요. 클라이언트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해. 한국 회사들한테 설득당했다고 봐. 누가 그렇게 보고했어요? 리처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마틴이 그렇게 보고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니어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가져온 건 검증된 데이터예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한 거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의 인식이 그렇다면 우린 대응해야 해. 어떻게요? 일단 이 건에서 빠져. 마틴이 마무리할 거야.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건 제 케이스예요. 처음부터 제가 맡았고 제가 한국까지 가서 확인한 건데요. 클레어. 리처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명령이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이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하지만 클레어, 넌 아직 어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전략이야. 이거는 마틴한테 맡기고 다른 케이스에 집중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의 결정은 최종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뭐였을까요? 숫자와 증거. 아니면 제 순진함이었을까요? 한국에서 봤던 데이터는 진짜였습니다. 독립 검증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걸 믿은 제가 이용당한 거였죠. 마틴한테요.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처음 받았던 이메일을 다시 열어봤어요. 첨부 파일 2개. 요약본과 전체본. 누가 요약본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표 7을 뺐을까요? 저는 메일 헤더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발신 경로를 추적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요약본은 마틴의 지시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리서치팀에게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라고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표 7이 빠진 거였죠.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제가 편집된 정보로 판단했고 그 판단을 바로잡으려 했다가 오히려 저만 피해를 입은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빌딩들의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인가요? 원칙을 지키려 한 게 순진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현실인가요? 정치와 권력이 진실보다 중요한 세상?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마틴이 이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케이스에서 빠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마틴의 행동, 편집된 보고서, 클라이언트들의 갑작스러운 컴플레인.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었어요. 저는 외부 전문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로펌 내부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리나 박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과거 메모리 설계 엔지니어였다가 지금은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링크드인에서 찾았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은 인상적이었어요. 삼성과 마이크론에서 일했고 지금은 반도체 기술 자문을 하고 있었죠.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런던에 있으세요? 이번 주 목요일에 시간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코벤트 가든의 작은 카페에서 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클레어 윈터스 변호사님이시죠? 메일로 보신 리나 박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리나의 악수는 강했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나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리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구체적으로는요? 저는 2개의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전체본 보고서와 요약본 2가지를요. 이 2 보고서를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빠진 데이터가 있는지,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리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넘기더니 점점 속도가 느려졌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편집됐네요. 어떻게 아세요? 표 7이 빠졌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데. 극저 전압에서의 성능 비교 말이에요. 리나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기 시작했어요. 양쪽 보고서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죠. 잠깐만요. 제가 분석해 볼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겨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코트를 입고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죠. 15분쯤 지나자 리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단순한 요약이 아니에요. 선택적 편집입니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뺀 거예요. 무슨 뜻이죠? 리나는 화면을 돌려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전체본에는 극저 전압과 고속쓰기에서의 성능 차이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3V 이상에서는 비슷해도 2V 이하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화면에 그래프들이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약본에는 이 부분이 통째로 빠졌어요. 3V 이상의 데이터만 있고 극저 전압 데이터는 없죠.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뺐다면 결론을 유도한 거죠. 한국 제품도 결국 복제당할 거라는 쪽으로요. 차이가 없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리나는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습니다.
두 보고서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요약본은 겉보기 스펙만 강조했어요. 구조적 유사성, 가격 경쟁력, 생산 능력. 하지만 실제 성능 차이는 언급조차 안 했죠. 특히 극한 조건에서의 안정성, 수명, 오류율 같은 핵심 지표들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용당한 거였죠. 리나, 만약 이 데이터를 처음부터 제대로 봤다면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다르게 평가했겠죠. 이건 단순한 제조 속도 차이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차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오만함이, 제 편견이 얼마나 큰 잘못을 만들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요약본은 누가 만들었나요?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편집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리나는 외부인이었고 비밀 유지 계약도 맺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 동료입니다. 마틴 쇼라는 사람이요. 그가 이 자료를 먼저 받았고 리서치팀에 요약을 지시했어요.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편집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클라이언트가 읽기 쉽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리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숨기려고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과거에 중국 업체들하고 일했었거든요. 컨설팅으로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네. 그들은 늘 서구 로펌들이 한국을 깎아내려 주길 바랐어요. 그래야 시장 진입이 쉬우니까요. 한국 기술이 별거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마틴이 중국 쪽과? 확인은 못 해드려요. 하지만 이런 편집은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만 콕 집어서 빼는 건 기술을 아는 사람의 작업이에요. 리나는 화면을 더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약본에서 빠진 게 표 7만이 아니에요. 수명 테스트 결과, 온도 안정성 데이터, 오류 복구 메커니즘 비교. 이 모든 게 빠졌어요. 그게 다 중요한 건가요? 매우 중요하죠.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이유거든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지표들이 생명이에요. 다운타임 한 번에 수백만 달러가 날아가니까요. 저는 리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마틴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리나, 이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마틴이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걸요. 어려울 거예요. 요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뭘 빼느냐는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만약 마틴이 중국 쪽과 재정적 관계가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죠. 이해 충돌이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의 말이 맞았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두 보고서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나요? 한국 쪽 데이터가 과장된 건 아닐까요? 리나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검증 보고서 부분을 봤어요. 프라운호퍼, 임텍, 이메크. 이 세 곳은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연구소예요. 이들이 검증했다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운호퍼는 독일 정부 산하라 편향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진짜였어요. 카페를 나와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마틴이 정말 중국 쪽과 연결돼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완벽한 도구였던 거죠. 한국을 무시하던 제 편견이 마틴한테는 너무나 쓰기 좋은 무기였을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저녁 7시였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근했죠. 저는 곧바로 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로펌 메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마틴이 보낸 메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YMTC, 차이너, 컨설팅, 애드바이저리. 수십 개의 메일이 나왔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업무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고들었죠.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마틴이 외부 이메일 주소로 보낸 거였어요. 회사 메일이 아니라 개인 지메일로요. 레이 에이저 세미컨덕터 마켓 포지셔닝. 제목이 모호했습니다. 본문을 열어봤어요. Thanks for the updated brief. The strategy is working well. CLAIRA is following the narrative we set. Will keep you posted on client reactions.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내러티브를 클레어가 따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발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asiatechodvisory.com. 홍콩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였어요. 저는 그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웹사이트는 깔끔했어요. 아시아 시장 진입 전략, 기술 경쟁력 분석, 공급망 최적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었죠. 고객 사명단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YMTC가 있었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마틴은 중국 쪽과 일하고 있었고 저를 이용해서 한국 기업들을 깎아내리려 한 거였죠. 더 파고들었습니다. 마틴의 개인 지메일과 아시아 테크 어드바이저리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들을 찾았어요. 한 메일에서 결정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버지, 제 편견, 그들이 그걸 알고 저를 선택한 거였나요? 더 읽었습니다. 편집된 브리프를 제공한다. 성능 차이는 빼고요. 제 분석 방식을 이용해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는지 수치심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구였어요. 제 편견이 무기가 된 거였죠. 계속 파일을 뒤졌습니다. 송금 내역을 찾고 싶었어요. 마틴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요. 로펌 재무 시스템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틴의 메일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50만 홍콩 달러. 한화로 8천만 원 정도였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저는 프린트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메일들, 송금 언급, 아시아테크 어드바이저리와의 계약 관련 내용. 모든 증거를요. 30페이지가 넘게 뽑혔습니다. 저는 그걸 파일에 정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새벽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마틴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죠.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정말 데이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아시아 때문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도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거였을까요? 저는 서랍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아, 노트는 집에 있죠. 하지만 왜 자꾸 그 노트가 생각날까요? 로우 V 설계. 극저전압. SK 하이닉스가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극저전압에서의 안정성. 혹시 아버지도 그걸 연구했던 걸까요? 그리고 답을 찾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실을 외면했다는 거였죠. 숫자와 증거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제 편견을 확인해주는 증거만 받아들였죠. 새벽 4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일 리처드한테 이 증거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마틴은 시니어 파트너였어요. 저보다 권력이 있었죠. 제가 이기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6시였어요. 아무도 없었죠. 증거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빠진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USB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8시쯤 동료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리처드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저는 준비한 파일을 들고 들어갔어요. 리처드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이른 시간인데 무슨 일인가? 시니어님, 긴급하게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마틴 쇼의 이해충돌 증거입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계속 넘기며 읽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리처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한가? 네. 메일 원본이 다 있습니다. 서버에서 직접 뽑은 거예요. 마틴이 중국 컨설팅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50만 홍콩 달러입니다. YMTC가 주요 고객사인 회사에서요. 리처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클레어, 이건 큰 문제야. 매우 큰 문제야. 압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내가 파트너 회의에 상정할게. 외부엔 절대 말하지 마.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클레어. 네. 수고했어. 이거 찾아내느라 힘들었겠어.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틴과 마주쳤어요. 클레어, 아침부터 분주하네. 무슨 일이야? 그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마틴,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마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죠. 무슨 소리야? 뭘 안다는 거지? 아시아 테크 어드바이저리. YMTC. 편집된 보고서. 50만 홍콩 달러. 다 알아요. 마틴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클레어, 넌 모르는 게 많아. 이 바닥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아. 모두가 다 이런 식으로 일해. 그래서 당신처럼 되라고요? 클라이언트를 배신하면서요? 배신? 마틴이 비웃었습니다. 난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야. 클라이언트들도 결국 알게 될 거야. 중국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걸. 난 그 흐름에 올라탄 것뿐이야. 당신은 변호사예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해야죠. 순진하구나. 마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레어, 넌 살아남지 못해. 이 바닥에서.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클레어. 마틴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아침이었어요. 흐린 하늘, 분주한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빌딩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찾아야 했던 건 뭐였을까요? 증거? 아니면 진실? 그 둘은 다릅니다. 증거는 편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럴 수 없죠. 한국에서 봤던 데이터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2023년 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마틴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고 저는 케이스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한서준한테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진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답장은 간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도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어요. 날씨가 포근했죠. 지난번 여름의 무더위와는 달랐습니다. 차를 타고 이천으로 향하며 저는 가져온 파일들을 다시 봤어요. 마틴의 조작 증거, 전체본 보고서, 리나 박의 분석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쓴 사과문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건물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복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죠. 한서준이 로비에서 직접 저를 맞아줬어요. 작년과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엔 제가 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어 변호사님, 다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한서준 상무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서준의 악수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 손을 진심으로 잡았습니다.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방이었어요. 더 작고 조용한 공간이었죠. 테이블에는 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서준은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작년에 제가 했던 말들, 제 태도 전부 잘못됐어요. 저는 기술을 모른 채 사람들을 재단했습니다. 데이터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제 편견만 믿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난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제가 본 보고서가 조작된 거였어요. 핵심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누락됐었죠. 제 동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의 이해 충돌, 편집된 요약본, 아시아 테크 어드바이저리와의 연결고리, 제 편견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모든 걸요.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고백하는 게요. 한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변호사님도 피해자시네요. 네. 당신도 이용당한 거잖아요. 편견을 가진 건 잘못이지만 거짓 정보를 받았으니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상무님이 데이터를 보여주려 했을 때 전 거절했죠. 보기 싫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릴까봐 두려웠어요. 한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배우려 하는 거요. 상무님,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진짜 차이가 뭔지요. 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싶어요. 이번엔 진실로요. 한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좋습니다. 보여드리죠. 하지만 오늘은 작년과 다르게 할 겁니다. 어떻게요? 작년엔 데모를 보여드렸죠. 숫자로요. 하지만 오늘은 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철학을요. 우리는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작년에 봤던 실험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3명이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죠. 한서준이 소개했습니다. 김 수석은 저전압 설계 전문가입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했어요. 박 수석은 열 관리 알고리즘 담당이고요. 최 수석은 오류 복구 메커니즘을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손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변호사님께 우리의 설계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수석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낸드 플래시는 결국 전압과 시간의 게임입니다. 얼마나 낮은 전압에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있느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듣고 싶었어요. 전압을 낮추면 전력 소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해지죠. 신호가 약하면 오류가 늘어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김 수석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전압이 내려가면서 오류율이 올라가는 곡선이었어요. 대부분의 회사는 여기서 타협합니다. 안전한 전압에서 멈추죠. 3V, 2.8V.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박 수석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었어요. 왜 전압을 낮추면 오류가 늘까? 근본 원인이 뭘까? 열, 노이즈, 셀 간섭.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을 했죠. 그리고 찾았어요. 문제는 전압 자체가 아니라 전압 변화의 패턴이었습니다. 최 수석이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전압을 빠르게 떨어뜨리면 셀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특정 패턴으로 낮추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형 전압 제어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전압 곡선을 찾아내는 거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가득 찬 수식들을 보며 압도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경험과 이해가 필요한 일이었죠. 변호사님, 이게 바로 설계 철학입니다. 한서준이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낸드 칩, 컨트롤러, 셀 구조.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왜를 고민했거든요. 왜 그 전압에서 안정적이어야 하는가? 왜 그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왜 그 온도에서도 작동해야 하는가?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 진지했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죠. 하지만 오만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정직한 자부심이었어요. 실제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실험 장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작년에 봤던 것과 비슷한 세팅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박수석이 설명했습니다. 온도는 45도. 연속 쓰기 12시간. 전압은 2.5V. 극한 조건이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두 칩이 나란히 놓였어요. SK 하이닉스와 YMTC. 처음 30분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YMTC 칩의 온도가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쓰기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SK 하이닉스 칩은 48도를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열 관리가 달라요. 우리는 쓰기 패턴을 최적화해서 발열을 분산시킵니다. 한 곳에 열이 집중되지 않게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YMTC 칩은 보호 모드로 들어갔어요. 과열 때문이었죠. SK 하이닉스 칩은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보기 스펙은 같아요. 하지만 연속 운영하면 차이가 나죠. 6시간째 저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칩은 흔들림 없이 작동했어요. 변호사님, 이게 우리가 10년 넘게 쌓아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서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복제와 혁신의 차이를요. 상무님, 제가 정말 멍청했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멍청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이제 아시잖아요. 하지만 전 변호사예요.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는데. 변호사님도 인간이에요. 완벽할 순 없죠.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를 했어요. 적응형 전압 제어, 열 관리 알고리즘, 오류 복구 메커니즘. 모든 걸 적었습니다. 상무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작년에요. 제가 오만하게 굴 때. 한서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설명했어도 들으셨을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변호사님은 이미 결론을 내렸었어요. 한국은 복제 국가다. 중국한테 따라잡힐 거다. 우리가 뭘 보여줘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해하셨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클라이언트들한테 전달해야 했어요. 상무님, 이 자료들을 클라이언트들과 공유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받고 싶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상무님, 저한테 화내지 않으세요? 왜 화를 내요? 작년에 제가 모욕적이었잖아요. 한서준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화낼 시간에 일하는 게 낫죠. 그리고 변호사님,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요? 우리가 뭘 더 잘 설명해야 하는지 알게 해줬으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지만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나요? 클레어 변호사님. 한서준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제는 쉽죠. 겉모습을 따라하는 건요. 하지만 설계 철학은 훔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수십 년간 고민한 결과거든요. 이제 이해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구나. 진실을 인정하는 게 승리구나.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낼 업데이트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우위는 명확하며 이는 복제가 아닌 혁신의 결과입니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극저 전압 적응형 제어, 열 관리 알고리즘, 실시간 오류 복구. 이 모든 것이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 결과입니다. 페이지를 채워갔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본 것들을, 느낀 것들을요. 새벽 2시쯤 완성했습니다. 2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제 커리어 중 가장 정직한 보고서였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틀린 게 없는지, 과장된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송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렇게 후련한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클레어, 훌륭한 분석이야. 우리 전략을 재검토하겠어. 제니퍼 정직한 보고 고마워. 이게 진짜 전문가의 모습이지. 얀 클레어, 당신이 마음을 바꾼 이유를 이해해. 우리도 한국 업체들을 다시 평가할게.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그리고 리처드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클레어, 잘했어. 이게 진짜 변호사의 자세야. 클라이언트를 위해 진실을 찾는 것. 마틴 거는 파트너 회의에서 결론 났어. 그는 파트너십에서 제명될 거야. 그리고 넌 이 케이스의 유일한 담당자로 임명됐어.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배운 게 뭘까요? 겸손이었어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정직함. 그리고 진짜 혁신과 단순한 복제의 차이를요. 한국은 복제하지 않았어요. 혁신했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빨리 따라한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먼저 사무실에 들렀어요. 마틴 건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로펌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존중하는 눈빛이었죠. 리처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돌아왔구나.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시니어님. 마틴은요? 어제 파트너 회의가 있었어. 만장일치로 제명됐어. 이해 충돌이 명백했으니까.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변명하려 했지.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 이메일, 송금 내역 다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틴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그리고 클레어, 내 역할이 바뀔 거야. 네. 앞으로 넌 아시아 기술 분쟁 전문 파트너로 공식 지정될 거야. 이 분야에서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편견 없이 보고 데이터로 말하고 진실을 우선한다. 이 원칙을 지켜줘. 약속드립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은 정리돼 있었어요. 출장 가기 전과 똑같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노트가 거기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걸 깜빡했었는데 출장 전에 가져왔었나 봐요. 오래된 가죽 표지가 손에 익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표지를 보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로우 V 설계 메모. 로우 V. 저전압. SK 하이닉스가 연구한 것과 같은 분야였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읽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뭘 고민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35년 전이었어요. 저전압 설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아버지의 필기체가 깔끔했습니다. 공학자답게 정확하고 명확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회로도가 나왔어요. 복잡한 수식들, 계산 과정, 시뮬레이션 결과. 저는 기술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뭘 하려 했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전압을 낮춰서 전력 소비를 줄이려 한 거였죠. 하지만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문제였어요. 20페이지쯤에서 이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전압 자체가 아니다. 전압 변화의 패턴이다. 급격한 변화가 노이즈를 만든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김수석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적응형 전압 제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알고리즘을요. 하지만 40페이지쯤에서 메모가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받았다. 상업성이 없다고 한다. 당장 팔 수 있는 제품에 집중하라고. 다음 페이지는 날짜가 6개월 뒤였습니다. 혼자 연구를 계속한다. 퇴근 후 집에서. 이게 미래라는 확신이 있다. 5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계산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버지는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페이지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한계에 부딪혔다. 내 계산 능력으로는 최적 곡선을 찾을 수 없다.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회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들은 점점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저전압 연구를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리는 뒤처지고 있다. 회사 구조 조정 소식이 들린다. 아시아 기업들의 가격 공세 때문이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 52세.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좌절이 페이지마다 배어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70페이지쯤이었어요. 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격차는 공정이 아니라 전력과 시간의 철학에서 난다. 저는 이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서준이 했던 말과 같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찾을 것이다. 그 누군가가 유럽이 아닐 수도 있다. 혁신은 경계가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멈춘 것이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만 봤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 연구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내 딸 클레어에게. 만약 내가 이걸 읽는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라. 혁신을 멈추는 순간 추락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지 마라.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요. 아시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혁신을 멈춘 게 문제였죠. 아버지는 답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했죠. 그 좌절과 분노를 아버지는 아시아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노트에는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찾지 못했던 답을 한국이 찾아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여름 오후였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당신이 시작한 연구를 완성했어요. 적응형 전압 제어, 열 관리 알고리즘, 실시간 최적화. 당신이 꿈꿨던 모든 거요.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걸 복제라고 무시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아요. 다음 날, 저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모든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제가 잘못된 분석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복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화면 속 클라이언트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한국에 2번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연구소를 받고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복제가 아니라 혁신이라는 걸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극저 전압 테스트, 열 관리 알고리즘, 수명 비교. 모든 걸요. 한국 기업들은 10년 이상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으로 고민한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클레어, 솔직히 물어볼게. 뭐가 당신을 바꿨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답했어요. 진실을 봤습니다. 제 편견을 벗어던지고요. 그리고 제 아버지의 노트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요? 네. 제 아버지도 엔지니어였어요. 35년 전에 같은 연구를 하려 했죠. 저전압 설계를요. 하지만 회사가 지원하지 않았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시아 때문에 망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편견을 만들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노트를 읽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혁신을 멈춘 거였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구했고 답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경쟁력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클레어, 정직한 말 고마워. 우리도 재평가할게.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런던을 내려다봤어요. 한 달 뒤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업체들과의 장기 계약을 갱신했다고요. 조건도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뻔했어. 저는 이메일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문장을 읽었어요. 진짜 격차는 공정이 아니라 전력과 시간의 철학에서 난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당신이 옳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시작한 연구를 한국이 완성했어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어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요. 제 컴퓨터에 새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서준이었어요. 클레어 변호사님, 당신 덕분에 우리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런던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상무님, 감사한 건 저예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해 가을 로펌에서 제 승진이 발표됐습니다. 시니어 파트너로요. 33세 나이에요. 승진 파티에서 리처드가 축사를 했습니다. 클레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정직함, 그리고 편견을 버리는 겸손을요.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니에요. 진실을 보여준 사람들,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준 사람들, 그리고 제게 철학을 가르쳐준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도 편견 없이 보고 데이터로 말하고 진실만 전하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엔 오만했어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죠. 숫자만 보면 된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데이터 뒤에 철학이 있다는 걸. 집에 도착해 거실에 섰습니다. 책장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죠. 실험실 가운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져야 했던 건 아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이었어요. 그리고 혁신은 경계가 없어요. 당신 말대로요. 유럽이든 아시아든 누가 답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죠. 창밖으로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제는 쉬워도 설계 철학은 훔칠 수 없어요. 그게 한국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저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제 것이 된 문장이었어요. 한국을 깎아내리던 사람의 입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람의 입으로 말하게 된 문장.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에 관한 거였어요. 자료를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편견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데이터를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방식이니까요.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도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린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요.